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연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돈 버는 은퇴, 나의 인생 이막 시대, 공시연금으로는 절대 안 된다. 편이 되겠습니다. 직장인한테 무엇보다도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군인 같은 경우 살아서 영예는 뭐 진급이고 죽어서 영예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직장인한테도 승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입사 초기에 사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 진급 체계에 보면요. 사원에서 뭐 주임이나 계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직급이 부여되죠. 대리를 달면은 뭐 대우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장 정도 되면요. 정말 한 과의 최고 치프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장 정도 된다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파트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군대로 말하면 이제 연대장입니다. 부장 뭐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또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장이나 부장을 목표로 해서 입사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장을 목표로 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면요. 직장인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이 임원을 겨우 한답니다. 그 중에 사장하는 건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만은 과연 그 입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 때는 뭐 임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겠지만요. 대리과장 달고 나면요. 부장이라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요. 진급이라는 것이. 대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과장 내외에서 과장이나 많으면 차장에서 명퇴를 하거나 이직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장 달기도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장도 못 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임원을 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보통 3년이거든요. 임원을 달고서 바로 아웃이 된다. 임시 직원이 임원의 준말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아웃이 되면 나머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직장인들이 뭐 임원이나 사장이 되겠다는 어떤 욕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가 나타났다면 몰라도 중간에 만약에 그 피치 못하게 퇴사를 한다 그러면요, 나이가 더 젊었을 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그 이직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 차장, 부장이 돼서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승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과장급 되거나 차장급이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참 과장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진급이 좀 누락된 사람이죠. 그럼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명예퇴직과 이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차 경제적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더 신경 써야 될 것이요. 퇴직금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그거 막 열심히 계산하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후에 매월 얼마 받는지 이때부터 막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지금 들어야 되는 건지 지금 들어있는 것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내가 과연 기술이 있을까? 어떤 기술을 가져갈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직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벌어놓은 내 순자산은 얼마 되지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자영업을 한다든가 뭐 기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신입사원 때는 전혀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러나 고참과장 불과 10년 좀 넘으면요. 이런 쪽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대의 동기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는 차장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진급에 누락된 적이 없습니다. 뭐 와이프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주위의 평판도 굉장히 좋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과장입니다. 그랬을 때 남들이 보면 차장이 훨씬 더 부러운 직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요. 나는 차장이 됐지만 개인연금을
그 불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개인연금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해서 썼습니다. 동기 가장은요, 개인연금 있습니다. 벌써 10년 납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10년 납을 했는데 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씩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더 부러울까요? 차장 단 사람이 나중에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된다면 당연히 차장이 더 부러울 수는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요, 그냥 비슷비슷한 그 직급에서는요, 노후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 훨씬 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이라고 하면 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근데 이 퇴직금도 중간에 중간 정산을 했다든가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주 마지막 보류가 됩니다. 그 40대 이후부터는요, 보통 국민연금 매월 얼마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65세부터 얼마 받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만약에 가입했다면은 뭐 개인연금 액도 계산하겠지만 대부분 개인연금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는데 40대는 써야 될 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액을 알아보는 거죠.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금이 얼마고 빌린 돈이 얼마고 기타 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자산이 10억인데 뭐 대출이나 기타 등등이 6억 원이다. 그러면 순자산은 4억 원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직 후에 새로운 사업에 미천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노후 자금은 준비될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제2의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그 40대, 50대 이후에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직업을 위해서 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준비된 게 막상 없죠. 비록 그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나머지는 뭐 개인별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준비 못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 과장밖에 안 된 동기는요, 개인연금까지 준비가 됐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노후 준비는 거의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뭡니까? 직업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노후도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그래서 연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진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영업자는 말할 나위도 없죠. 연금 준비 힘들다고요? 신입사원 때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면 됩니다. 10년 납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살에 만약에 입사했다. 그러면 40살이면요. 금방 10년이 지나갑니다. 35살도 마찬가지죠. 45살 금방 옵니다. 10년 납, 내 노후를 위해서 10년 납을 한다. 아, 그 정도는 가치가 있죠. 10년 납하고서요, 35년, 40년을 평생 거기에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죠. 5년 준비한 사람보다 10년이 낫고요. 10년보다 15년이 낫습니다. 27, 8세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저 같으면 다시 신입사원이 되면요. 20년 납, 30년 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0, 30대에 준비하지 않잖아요. 40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대쯤 되면요, 준비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먹는 그런 어떤 노후 생활이 기다려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년 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그거 어떻게 10년 납 냅니까? 1년 납에서 3년 납짜리 주세요. 5년 납짜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판단의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납짜리 가입하면 만기가 금방 들어서 좋죠. 그 다음에 다시 만기가 끝나면 3년 납 또 합니다. 또 2년 납도 하겠죠? 또 3년 납도 하고요. 또 1년 납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단기 납을 해도 결국은 10년 납, 20년 납 하게 되는 거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납하고서 그 만기금을 가지고서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단기 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새로 가입하는 상품들은 과거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만기가 되면요.
왜 이렇게 만기금을 써야 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산 축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기납은. 그리고 또 단기납이라고 말은 했지만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요, 계속 보면은 장기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단기납을 합니까? 한 번에 10년 납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해지하기도 어렵고요. 만기금을 전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나중에 가입하는 것보다 먼저 10년 납을 선택한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입하는 사람이 뒤에 가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액에 대한 부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한테 100만 원 내라면 굉장히 어렵죠. 뭐 30만 원 내라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50만 원도 어렵고요. 그러나 100만 원 뭐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 3%로 할인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현재 100만 원 크죠. 그러나 3년 뒤 100만 원은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년 뒤에는요. 얼마 될까요? 86만 원 정도. 8년 뒤에는요. 78만 원 정도. 그다음에 10년 뒤에는요. 4분의 3도 되지 않습니다. 7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 가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목표치를 크게 가져가서 무리될 정도로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하고 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는 거. 연금액 100만 원과 20만 원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긁어모아도 안 되더라. 그러면 불효불급한 필요 없는 소비는 절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한 것들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뭐 예적금을 넣다든가 기타 뭐 무리하게 들어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배제시켜야 된다. 그리고서 투자 쪽에 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투자 쪽에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연금에 집중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선택의 포인트를 좀 알아볼까요? 미래에는요, 120세, 130세도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종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확정형 20년, 뭐 30년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요. 20년, 30년 뒤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겠죠? 무조건 종신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보험사가 주로 종신형을 선택합니다. 종신형을 취급하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연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은요, 공시이율형 상품은 좀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쯤만 해도요, 공시이율이 뭐 10%가 넘었을 때가 있어요. 뭐 10%, 시중금리가 10% 넘고요. 대충 고금리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2% 내외가 되거든요. 앞으로 1%대로 다운될 것을 판단하니까 공시이율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수익은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형 상품, 투자형 연금에 기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당연히 비과세 받아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수익금이 나중에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 어쩌면 50% 이상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종합과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면 그 50% 버는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세, 120세까지 내 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리금하고 그다음에 연금 수급이 불안정하다. 회사가 망한다. 뭐 한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현재 모 생명보험 회사는요. 공시율이 2.32%인데요. 10년을 납부한다. 그죠? 10년을 100만 원씩 납부했습니다. 30세 남자가 65세 만기로 해서 10년 해야 겨우 100%좀 넘습니다. 20년 해야 130%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2.32%로 갔을 때 그럭저럭 나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만은 하지만은 금리가 10년, 20년 뒤에도 2.32%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저보증 이율이나 뭐 그보다 약간 상회할 정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저보증 이율로 가정한다면요. 10년 뒤에는요. 원금도 안 나옵니다. 20년 돼야 겨우 원금 나오는 것이죠.
35년 내내 넣어봤자 109%밖에 안 됩니다. 1억 2천을 30년간 투자했는데 겨우 1,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품 가입해야 되냐는 것이죠. 절대 이런 상품 가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요, 이런 공시 이율형 연금 상품은 100년 하청 상품이다. 100년이 지나도 깨끗해지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이런 쪽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연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액연금 좀 알아볼까요? 변액연금은요, 투자 수익률 3.75%, 순수익률 3.1%로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10년 되면 107%좀 안 되겠죠? 35년 되면 229% 정도, 230% 정도 나오는데요. 공시율보다 높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과 채권 등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 평균 순수익률을 3.1% 본다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률 이거보다 2배, 3배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것보다 투자 수익률 2배 된다. 현실 가능하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폭등을 했다. 3배, 4배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액연금은. 그렇기 때문에 공시이율형 연금보다 변액연금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주잖아요. 만기가 될 때. 그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으로 내 장기 연금을 충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은요, 투자되는 변액연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변액연금이 주는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투자원금은 보장해준다. 100% 이상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200%도 보장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최저 100세 이상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 성과 전액 있죠?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판매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요, 신탁형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을 여기다 불입하고 원리금이 그 이상 된다면은 당연히 5천만 원 넘겠죠. 그러면 신탁형 상품을 가입해야지. 공시율형 상품을 가입한다면 3억 원 내고 5천만 원밖에 못 받아갑니다. 하지만 그 신탁형 상품인 변액연금을 가입한다면은 5억을 넣어도 7억을 넣어도 판매사 파산 시에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편입 비율도요, 최대 50% 이상 50%까지 공격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돼요. 주식 편입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보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납입 사업비의 어떤 율을 좀 판단해야 돼요. 회사마다 2%, 3%, 4% 아니면 1%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업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도 인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면요, 중도 인출해서 그것을 다시 추가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고착할 수가 있다. 왜냐? 그것이 원금이 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 1억 원의 원금을 내고서 수익이 1억 원이 더 붙었어요. 2억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1억 원을 빼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1억 원이 납입보험료가 되지만 지금은 어때요? 추가보험료 1억 원까지 합해서 2억 원이 납입보험료가 되죠?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액연금 선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할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펀드로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이 되는 세계 유일한 상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입해야 되겠죠. 언제 가입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지금이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경험 생명표가 지금까지 9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증가했거든요. 보시겠습니다. 보면요. 그 1회 때는요. 남자가 65세, 여자가 75세였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서요. 9회 때 남자가 80, 거의 4세, 여자가 89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1회 경험생명표는요, 89년도에 시작됐고요.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는 92년도, 3회는 97년도, 4회는 2002년도, 보통 5년 단위로 하죠. 그러나 그게 좀 짧아졌어요. 4년, 3년 단위로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회는 2006년도, 그 다음에 6회는 2009년도, 그 다음에 7회는 2012년도, 8회는 2015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 9회가 2019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제 10회 경험생명표가 또 바뀌겠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장기 생존에 따라서 연금액 지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액을 상대적으로 줄입니다. 자, 그 경험생명표 2차로 바뀌었을 때요, 4%가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5.5% 감소되고요. 여기서 감소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똑같은 돈을 내고 과거보다 그만큼 덜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는 6.2%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12.4%나 감소하고 10.1%, 9.4%, 7.0%, 그 다음에 6.4%까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최초에 가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4월 이후 가입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최초에 가입했던 사람은 만약에 100을 받는다. 그러면요. 100만 원을 받는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2019년 4월 달에 가입한 사람 동일하게 가입하고도 52만 9천 원밖에 못 받는다. 거의 48%가 깎였죠. 근데 10회 되면 어떡할까요? 10회 경험생명표는 더 떨어지겠죠. 당연합니다. 30년 동안 10억 원 받고 살던 사람이 만약에 5억 2,900만 원만 받는다. 4억 7,100만 원 손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제 가입하느냐? 바로 지금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앞으로 10회, 11회, 12회 점점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연금액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같은 값이면 많은 연금액을 동일한 돈을 내고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겠죠. 따라서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연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그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